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11단원 공부를 복습을 하다가 11.2까지 복습을 하고서 동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1단원에 남아있는 부분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11단원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뭐 말은 조금 길었었죠. 이게 다 뭐 긴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봤던 11.3번 부분에서는 미국의 상업은행 산업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장 기억에 남으실 만한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미국에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상업은행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테이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테이블 2번을 통해서 미국의 상위 10개의 은행을 살펴보았었고, 여기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그러니까 브랜치, 지점을 다른 주까지도 다른 주에 낼 수는 없도록 했던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법들을 통해서 요런 브랜칭, 그러니까 지점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은행들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어, 내는 것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은행들의 반응으로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뱅크홀딩 컴퍼니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뱅크홀딩 컴퍼니라는 것은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은행을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 카드사, 보험사, 뭐 캐피털, 뭐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을 소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뱅크홀딩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뱅크홀딩 컴퍼니를 통해서 은행을 소유를 통제를 하게 되면 다른 주에 있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통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즉 소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뱅크홀딩 컴퍼니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은행들이 이용했던 것은 요 ATM입니다. 뭐 재밌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ATM이라는 거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에다가 ATM기를 놓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ICT 기술의 발달로 뭐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서 더 쉽게 은행들이 이 ATM을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미국에서 은행이 도산하고 파산하거나 아니면 뭐 합쳐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975년 최초 메인주를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주를 넘어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를 넘어서 영업을 해보다 보니 은행들이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 대출을 한 곳에서만 해주면 이제 거기가 위험해지면 은행이 망할 위험이 굉장히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러 주에 분산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뉴욕이나 워싱턴 아니면 뭐 미국의 정말 큰 도시에 본점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규모가 큰 슈퍼 리저널 은행 같은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어, 이 지주회사로 많이, 그러니까 뱅크홀딩 컴퍼니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예적금 가입해 있는 고객한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하나 추천한다던가, 보험 상품 하나 추천한다던가, 아, 우리 회사 거 통해서 주식 사시죠. 주식 매매 하시죠. 펀드 가입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미 있는 고객한테 우리 거 하나 더 하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코노미즈 오브 스코프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은행들 간의 어떤 결합, 인수, 합병, M&A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인수, 합병의 결과로는 이런 두 가지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경쟁적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서로의 이제 뭐 예전에는 이렇게 딱딱 뭐 은행은 누가 하고 뭐 카드는 누가 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무한 경쟁, 그러니까 서로 다 하는 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요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컨솔리데이션이 계속되면서 은행의 대형화, 복합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글래스-스티걸 액트가 효력을 잃게 되면서 요 은행의 복합화 대형화가 더 쉽게 된 거죠. 이제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머셜 뱅크의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1.4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이 뱅크의 컨솔리데이션과 관련해서 몇 가지 법안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몇 가지 중요한 규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은 여기 1994년에 해당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인터스테이트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본점이 위치해 있는 주 넘어서 다른 주까지도 그 은행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1994년의 법을 통해서 컨솔리데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1994년에 Legal New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의 뱅킹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에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은행이 굉장히 그래도 지금도 많은 편이죠. 그런데 점점 인수합병되고 일부 은행들은 망하기도 하면서 다른 선진국처럼 조금 그 숫자 자체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은행의 숫자가 그래도 여전히는 많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뱅크의 컨솔리데이션 그리고 전국적인 은행 영업망을 갖추게 된 것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장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은행의 인수합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의 퇴출, 뭐 이런 거가 되면서 점점 이제 점점 경쟁적인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이나 스코프를 통해서 은행의 금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이 상승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은행들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망할 수 있는, 디폴트 할 수 있는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이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지역마다 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뱅크들이 있어서 뭐 작은 가게들, 자영업 하는 분들도 이 커뮤니티 뱅크를 통해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은행이 대형화 복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미국 은행의 컨솔리데이션과 내셔널와이드 뱅킹이라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1.5번으로 넘어가서 그 이외에 미국 뱅킹 인더스트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안들, 규제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1933년의 글래스 스티걸 액트였습니다. 이것은 은행 산업과 그 투자은행 산업을, 그러니까 은행 산업, 증권 산업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한 회사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래스 스티걸 액트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글래스 스티걸 액트의 어떤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어로 바이패스, 이건 뭐 금융이나 경제 단어는 아니고 그냥 우회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MMF라든지 CMA 계좌를 증권사들이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커머셜 뱅크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만큼은 증권을 요 언더라이팅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래스 스티걸 액트의 어떤 효력이 조금씩 무색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1999년 요 그램 리치 빌리 법안을 통해서 이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뭐 은행 하던 회사도 증권업 할 수 있고, 증권업 하던 회사도 은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완전 개방이 된 거고, 이제 여기에서 규제 체계가 약간 바뀌었는데, 뭐 요 스테이트 주가 뭐 보험회사를 규제를 하고, 그리고 SEC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 발행 업무를 규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OCC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뱅크의 서브시디어리 자회사인데 증권 발행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관리 감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FRB의 경우에는 뱅크 홀딩 컴퍼니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이낸셜 컨솔리데이션이 가지는 의미는 한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라는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어떤 뱅킹 인더스트리의 모습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유니버셜 뱅킹이라고 해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스가 되겠는데, 이 뱅킹과 시큐리티 인더스트리의 분리를 아예 하지를 않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요게 첫 번째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브리티시 스타일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관계가 깊은 뭐 요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소 이제 중간적인 입장인 거죠.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은행도 증권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중간적인 형태가 이 두 번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대표적으로 일본 스타일이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뱅크홀딩 컴퍼니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으로 오면서 아무래도 아무리 상업은행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씩 뭔가 증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면서 약간 모습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6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저축은행과 관련한 산업, 저축은행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중에는 요 SNL이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뮤추얼 세이빙스 뱅크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 SNL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요 SNL이라는 게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를 뜻하는 건지 머릿속에 딱 떠올리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그 연방 정부 아니면 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면서 FHLBS라는 곳의 멤버가 되면서 FDIC를 통해서 요 예금보험 제도의 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OTS라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부서를 통해서 이제 SNL들은 관리 감독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SNL들이 망하거나 이제 은행 쪽에 인수합병되거나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요 뮤추얼 세이빙스 뱅크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저축은행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뭐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주에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FDIC나 어떤 스테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슈런스를 통해서 디포짓 인슈런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뮤추얼 세이빙스 뱅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가 크레딧 유니언이라는 형태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신협 그리고 지금은 농협이 너무 그냥 어떤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은행처럼 너무 커져서 지금의 농협을 생각하면 이게 조금 조금 다르고 단위 농협이나 뭐 새마을 금고 같은 것을 요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업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마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이 요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유니언의 장점은 이제 거기에서 저금을 해서 받는 이자는 거기에서 이자 소득세를 다 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면세를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크레딧 유니언들은 연방 정부 아니면 주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요 NCUA라는 기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NCUSIF라는 거를 통해서 예금보험 제도를 고객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7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는 인터내셔널 뱅킹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우리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전 세계의 기업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 따라 동반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전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인터내셔널 뱅킹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로달러 시장이라는 것이었는데 우선은 이 유로달러라는 거의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유로라는 것은 지금의 유럽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유럽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미국 밖에서 거래되는 달러 예금, 뭐 달러 계좌 같은 것들을 이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긴 이 시초는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에 소련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로달러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서도 이렇게 달러 디포짓이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요, 요 쉘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미국 은행들만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바하마, 케이맨 제도 같은 데다가 이제 껍데기 회사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굉장히 법인세라든지 그런 세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수익을 몰아주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내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 뭐 그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요 쉘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엣지 액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미국 은행 중에 인터내셔널 뱅킹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 같은 거가 요 엣지 액트 코퍼레이션이었고, 그리고 IBF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 이외의 외국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요 IBF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의 포린 뱅크니까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뭐 미국에 진출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여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은행들이 요 미국에 진출을 할 때에 세 가지 형태로 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무소 형태, 두 번째는 자회사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점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로 각각 진출을 할 때에 받게 되는 규제가 약간씩 달랐었던 점이 있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1978년에 인터내셔널 뱅킹 액트라는 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포린뱅크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대를 받는 측면, 그러니까 규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우대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요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포린뱅크랑 미국 은행들을 동일한 어떤 선상에 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테이블 3번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상식 같은 거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구나,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이 또 여기 랭킹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여기 뭐 영국,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다시 미국, 프랑스니까 미국 아니면 유럽 쪽 은행들이 다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10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11단원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